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41강은 성의 형이상학,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저서 가운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유명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뭐고 의지로서의 세계가 뭔지 살펴보고, 쇼펜하우어 철학에 있어서는 그 맹목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맹목적 의지가 자연에서, 또 우리 인간에서, 또 식물, 동물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생식기 숭배로까지 연결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요. 사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쇼펜하우어 하면은 이 세계란 나의 주관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마치 칸트가 현상과 사물 그 자체, 보통 물 자체라고 그러죠. 이걸 엄격히 구별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여기 말한 표상은 칸트가 말한 현상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예를 들면 이런 볼펜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볼펜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볼펜의 모양, 색깔, 쓰임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이 볼펜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이제 사물 자체, 딩한지시, 다른 말은 이제 물 자체,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죠.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의 주장인데, 그것은 이제 일찍이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를 연상시키는데요. 자, 여러분, 동굴의 비유가 뭡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존재는 말하자면 참된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굴에 있어요.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는 실제 모양과는 너무나 다른다.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동굴 세계에 갇혀서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는 이 사물이나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동양의 인도에서 가시적 세계는 마야, 환영에 불과하다고 하는 베다경의 내용과도 비슷한 거죠. 가시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마야,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말한 이 착각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베다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베다 시대 브라만교와 그 후신인 힌두교의 일종의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인도 문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고 표상이 아니고 의지인데요.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사유나 이성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욕구, 동경, 희망, 사랑, 미움, 반항, 도피, 괴로움, 인식, 사고, 표상 등 모든 삶 자체가 체험이요 의지이다. 실상 우리의 판단은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되지 않는 어떤 심층부에서 순간적인 착상이나 결단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 공간 속에 객관화된 의지일 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밖으로 나타난 거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난 거고, 위장은 소화시키려고 하는, 뇌는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몸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나 불구인 사람, 여기서는 불구라기보다도 이제 좀 걷기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마치 어깨 위에 메고 가는 체력이 강한 맹인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걸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일을 추진한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은 의지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가 걸어가는데 방향타 역할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의지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일 뿐인데, 다시 말하면 의지의 객관화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치아라든가 목구멍이라든가 장기, 특히 소화기관은 객관화된 굶주림이다. 굶주림이 몸으로 나타난 거고, 생식기는 성욕이 밖으로 나타난 몸이에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물건을 잡으려는 의지가, 또 빠른 다리는 달리려고 하는 의지가 밖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의지의 노력과 상응한다. 이런 주장을 쇼펜하우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실질적인 추진력은 의지이고 이성은 방향만 제시하는데, 우리 인간은 앞에서 끄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떠밀려 간다. 앞에서 끄는 것은 이성이고 뒤에서 미는 것은 의지란 뜻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삶의 의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충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이라든가 성격도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내세적 삶을 약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단이기 때문에 그 쇼펜하우는 그걸 갖다가 의지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자, 우리의 의식 기능은 쉽게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휴식과 잠이 필요한데, 무의식적인 의지는 휴식 없이도 계속 그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나 호흡 운동은 지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에 이걸 적용하면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제 예를 들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원 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힘이죠. 원심력은 반대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을 말해요. 이 물체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깡통을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계속 도울 수 있는 것은 튕겨 나가는 원심력과 빨려 들어가는 구심력이, 말하자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성의 형이상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물계에서 가장 강렬한 의지가 표현된 것은 바로 생식 본능이다. 그래서 생식기야말로 의지의 초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곤충도 이 생식 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그 종족을 이어가거든요. 인간 역시 인식의 근거지인 뇌보다도 성충동의 근거지인 생식기로부터 더 강한 충동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자연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이는 일종의 기만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육체의 소멸과 함께 의지도 소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욕의 만족으로 개체의 죽음을 넘어서 인류의 생명은 연장된다. 시간과 인과계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물 종족이 영속하는 것이 된다. 생식이란 삶에 대한 의지가 긍정으로 표현된 것이다. 성욕 충족이란 삶에 대한 의지를 개체의 삶을 넘어서 긍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체를 보존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어떤 생식 본능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지의 작용이다. 그런 주장이죠. 자, 그래서 성욕은 가장 결정적인 삶의 긍정이고 그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목표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식물의 씨가 발화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잠자리인가요? 이렇게 교미를 통해서 자기를 종족을 뻗쳐나가는 거, 인간이 자기의 종족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의지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도 있는 힘을 다해서 번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 개체는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이 에로스를 모든 것을 살출하는 제1자 혹은 창조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원래 이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성의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아모르 혹은 큐피트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에로스의 금화살을 맞은 이 공주 푸시케가 에로스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해서 종족 보존을 합니까? 식물은 수정을 위해서 꽃가루를 날라다 주는 바람이 있고 또 곤충의 도움이 있어요. 이때 먼 거리를 혼란스럽게 날아가기 때문에 꽃가루가 섞여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나무도 가까운 종기 나무끼리 해서 잡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왜 그럴까요? 자연은 자기의 종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성의 두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끌어들인다. 매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이 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족 본능으로 표출되는 삶의 의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의 유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종의 유행에서 벗어난 일탈된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선 일종의 자연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로버트 아들로우라 해서 272cm였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이제 터키의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이 251cm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반대로 가장 작은 사람은 인도의 조티 암티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62.8cm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TV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기가 막 태어날 때 평균 키가 50cm고 돌이 되면은 75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조티 암지라고 하는 이 여성은 한 살짜리 평균 키보다 못하게 된 거죠. 남자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은 이제 65.24cm로서 에스마일 가데르 자네라고 하는 이 남성인데 이 사람 심각한 외소증을 겪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꿈만 같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는 건 전 세계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일이 아니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르 자네는 20년간 이 치료받기 위해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서 문맹 상태인데 지금은 자기 이제 이름 정도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의 유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무의식적,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자연적으로 남자의 남성다움, 여자 여성다움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남성적인 남자는 가장 여성적인 여자를 찾기 마련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프로이트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의 형이상 세 번째인데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가임기일 때, 그 임신이 가능할 때 절정에 이르고 생식 활동이 끝나면은 곧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더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이 취해지는 것은 낭비를 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에 속한다. 더 이상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종의 의지에 속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리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정열이 급격히 식는 것은 우리 인간이 종의 의지에 말하자면 속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육체적 욕정을 충족하고 나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성들이 있지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결국 종의 도구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은 인식의 근거지인 뇌보다도 성충동의 근거지인 생식기로부터 더 강한 충동을 받고 있다. 생식기는 의지의 본래 초점이다. 생식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시간의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이다. 자, 그래서 이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렇게 남근상으로, 인도에서는 음경 모양의 이렇게 돌기둥인 링가로 숭배됐는데요. 이 왼쪽 사진은 알프스 정상에 세워진 남근상이고, 오른쪽 사진은 캄보디아 시엔립, 여기는 이제 앙코르 톰에 있는 말하자면은 링가와 요니 합체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이게 이제 앙코르 와트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링가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시바 신전과 가정의 사당에서 중요한 숭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링가, 남자의 성기 모양,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이게 요인인데요. 고추선 링가의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는 우주 전체에서 보더라도 음양의 원리로서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교도들은 이 링가를 아주 정성껏 경배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간은 자기에게 없거나 부족한 유전자를 가진 이성을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로 선택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정신적인 사랑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육체가 없다면 서로에게 그 상대방의 영혼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간혹 그 죽은 사람들끼리 올리는 영혼 결혼식이 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춘향전에 이제 방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춘향전은 작자 연대 미상의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했는데요. 농염한 두 남녀의 상렬지사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춘향이 허리를 안고 상하 의복을 못아벗겨 병풍 위에 걸터리고 도련님도 옷을 벗고 꼭 끼고 누웠으니 좋을 호자가 절로 된다. 여자와 남자가 합치면 이제 좋을 호자가 되는 거죠. 베개가 우회로 솟구치고 이불이 발치고 벗어지고 침병이 뒤처질 때 뜬 눈으로 나를 세니 동방이 희번히 밝아온다. 골좀 낼 때 삼승 이불 춤을 추고 샛별 요강이죠. 장단을 맞춰 청그렁 쟁쟁 문고리는 달랑달랑 등잔불은 가물가물 맛있게 잘 자고 났구나. 그 가운데 진진한 일이야 오죽하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섹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와 합궁하니 한평생 무궁이라. 이궁저궁 다 버리고 너의 두 다리 사이 수륜궁에 내 힘줄 방망이로 길을 내자구나. 여기가 이제 남원에 있는 광활루 모습입니다. 성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것으로 유명하죠. 너가 나와 벗은 김에 너는 온 방바닥을 기어다녀라. 나는 내 공둥이에 딱 붙어서 내 허리를 잔뜩 끼고 볼기짝을 내 손으로 탁 치면서 이래 하거든.
흥거려 퇴금질로 물러서며 뛰어라. 오늘 밤 삼경 깊은 밤에 춘향별을 넌짓하고 혼이불로 돛을 달아 내 기계로 노를 저어 오목섬을 들어가되 순풍의 음향수를 시름 없이 건너갈제 말을 삼아 탈량이면 걸음걸이 없을 소냐. 여기는 이제 춘향이의 그 초상화입니다. 온갖 장난을 다 하고 보니 이런 장관이 또 있으랴. 이팔 둘이 만나 미친 마음 세월 가는 줄 모르더라. 나중에 이제 이도령이 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변사또 일행을 이제 이렇게 징벌하고 어, 좋게 끝나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은 이 세계란 주관적인 표상에 불과하고 인간의 본질은 사유나 이성이 아닌 의지에 있으며 인간 행동의 실질적인 추진력이 의지인데 이성은 다만 그 방향만 제시할 뿐이다. 생물계에서 가장 강렬한 의지의 표현은 생식 본능이고 따라서 생식기야말로 의지의 초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두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종족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인류의 종의 유행을 보존하는 쪽으로 애를 쓴다. 육체적 욕정이 충족되었을 때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성은 인간이 결국 종의 도구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생식기 숭배하고 그 다음에 춘향전의 방사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